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콘텐츠 웨이브의 이희주라고 합니다. 앞서 이종관 박사님 강의 내용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종관 박사님 워낙 내공이 높으신 분이라 내용이 이제 훨씬 좀 고상한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어쨌든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저는 좀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음을 좀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기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국의 OTT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내외의 그 OTT 현황이나 이런 것들 뉴미디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로 뭐 대한민국에서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뉴미디어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OTT 어떤 변화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웨이브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웨이브 사람이니까요. 웨이브 중심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향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들은 뭐 워낙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 그 코드 커팅을 계속 이루고 있죠. 계속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유료 방송을 넷플릭스가 따라잡고 있는 2024년이 되면은 추월하는 그런 그래프고요. 2017년에 이미 이제 넷플릭스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따라잡았다. 뭐 이 그래프는 그냥 넷플릭스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정책협력 팀장께서 그린 그림인데 좀 미국의 OTT 현황을 좀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OTT 사업자들입니다. 밑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사실 저런 자리에 있을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한가운데 크게 그려야 되는데 편의상 좀 구퉁이에다 그려놨습니다. 저 중에는 뭐 그 지금 이제 미국의 OTT 현황을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구 미디어들,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있고 넷플릭스가 나타나면서 오래된 미디어들이 한동안 놀랐죠. 넷플릭스에 의해서 놀라고 그러고 지금은 넷플릭스가 가는 길을 우리도 간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들 간의 합종 연행도 있고 합병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OTT 전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편이 거의 다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하는 뭐 이제 그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넷플릭스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PTV, AT&T라든지 뭐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 TV라든지 뭐 이런 쪽이 OTT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좀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OTT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그 시장만 먹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뛰어들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다는 부분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 전 세계의 미디어들을 먹기 위해서 OTT를 뛰어들고 있죠. 제가 좀 유치하게 그렸지만 미국발의 이 OTT 서비스들이 전 세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도 지금 날아오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착륙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건 좀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이 너무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지 말고 두 갈식으로 좀 얘기해 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앞부분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어디 뭐 토론회나 나가고 그러면은 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진단,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과감한 실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분야별로는 물론 학계에서는 뭐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어쨌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 글로벌 진출 전략 국내에서만 그냥 저희는 을지문덕 장군이기보다는 광개토 대왕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침을 막아내기만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로 나아가는 우리도 글로벌 OTT로 성장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 오른쪽 밑에 제가 광개토 대왕을 이 영정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OTT 간의 적절한 협력과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OTT 사업자들끼리의 어떤 협력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은 좋지 않아 보인다. 또는 일시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부처 쪽에서는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지금 제가 한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정부부처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규제를 완화하고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지능 뭐 이런 부분들 대항마를 육성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발 글로벌 OTT로 세계 시장을 점령한다. 제가 되게 대단히 이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사실은. 아까 이종관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웨이브는 뭐 하나의 사업자이긴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미디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웨이브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그런 어떤 공명심 같은 것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뉴미디어 전쟁을 전쟁이란 말 사실 실감이 나죠 지금. 그래서 뉴미디어 전쟁은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이 수평으로 그어진 것은 신구 미디어 간의 이제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의 이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구어진 것은 이제 글로벌 미디어 전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이제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중국 기업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구 미디어 전선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OTT는 방송 규제나 이런 것들 받지 않으니까 방송법에 편입해서 유료 방송 수준으로 규제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신구 미디어만 있다면. 그럴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미디어 전선을 인식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관 박사님도 전 시간에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 어떤 미디어 규제법이 OTT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런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결국은 미국이나 뭐 중국든지 I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IP 다 막아버리고 그들을 벤치마킹해서 아이치나 뭐 텐센트 비디오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자체의 그 인구가 많음을 그래서 뭐 가입자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중국이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미국하고 비슷한 넷플릭스나 유튜브하고 비슷한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아이치가 이제 들어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대형 OTT들, 글로벌 OTT들이 자국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도 시장을 잡아먹고 한국 같은 경우도 OTT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미디어 전선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 뭐 한국에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뭐 IPTV나 케이블 TV 지상파 방송이나 모든 채널들 제가 놓았지만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이들 중에 어떤 플랫폼들이 사라질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된다고 보이고요. 하나 컨텐츠 업계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미디어가 있고 넷플릭스도 들어와서 한국 제작사들에게 컨텐츠 일감을 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의 현재 컨텐츠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플랫폼은 어쨌든 컨텐츠를 필요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점점 플랫폼의 개수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컨텐츠 산업의 일감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가 무서운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정한 개수만큼은 살아남아야 컨텐츠 산업과 플랫폼이 공생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유튜브가 들어오고 아마 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한국의 뭐 킹덤을 만들고 했을 때 제작사 입장에서 일시적인 호황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되게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의 어떤 그 OTT 이 전체 이 얼개를 그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있고요. 웨이브는 이제 제가 있는 곳이고 원래 지상파 3사가 웨이브의 주인이었다가 SK텔레콤이 이제 최근에 30% 지분을 들어왔고요. KT는 시즌이라는 OTT를 진행을 하죠. LG 플러스도 모바일 TV가 있고 이제는 뭐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유튜브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단 그 가입형 SVOD 시장을 그린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JTBC하고 CJENM이 같이 티빙을 만들었습니다. 왓챠 플레이가 마치 미국의 어떤 넷플릭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뭐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요. 넷플릭스의 성장 모멘텀은 LGU 플러스와의 만남, LGU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팔아주기 시작하면서가 있죠. 일단 엄청난 마케팅 수단인 것이죠. LGU 플러스와 손을 잡으면서 넷플릭스는 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망에 대한 품질도 상당히 이제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LG 플러스의 10% 정도만 수수료를 주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넷플릭스가 확보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KT도 같이 넷플릭스를 팝니다. 이런 어떤 통신사와의 제휴, IPTV나 이제 이쪽과의 제휴가 하나의 또 모멘텀이고 CJENM이나 JTBC로부터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라는 부분. 지상파 방송도 뭐 CJ나 JTBC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한국의 IPTV와의 제휴를 통해서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우연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90개국을 진출하면서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는 전략인 것이죠. 넷플릭스의 바이블, 넷플릭스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지금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조금씩 이제 갉아먹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유튜브 얘기를 하면 더 엄청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유튜브 얘기를 한국 시장을 얘기하니까 이제 유튜브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후 7시 이후에 당신은 뭘 봅니까? 어떤 매체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작년 2019년 자료인데 여기에서 56%입니다. 지금은 한 뭐 60% 넘었을 것 같은데요. 지상파 방송사 18.8%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누군가가 이제 그렸죠. 그린 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보편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넷플릭스도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미 보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송 법 체계라든지 미디어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에 계속 쏠려 있고요. 이 정도의 격차이고 이 정도의 어떤 심각성이라면 실제로 심각하죠. 지금 10대가 94.7%인데 뭐 10대가 유튜브를 통해서 봐서는 안 될 영상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이제 규제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오락 교양 비율 맞추고 광고 규제 받아야 되고요. 무슨 시청자위원회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하게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말을 유튜브가 듣질 않을 거니까요. 뭐 않겠죠.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를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KBS가 2020년 3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가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가 언론 매체인 거죠. 이 부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언론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신뢰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5.48%를 YTN보다도 더 높은 신뢰도를 유튜브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추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진보 성향의 컨텐츠만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추천을 하죠.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보수 영상을 보면 보수적인 영상을 보면 계속 그것만을 노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을 하죠. 진보적인 사람은 더 진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더 보수적으로 양극단화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를 언론 매체, 신뢰성 있는 언론 매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국민들 화합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뭐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어쨌든 유튜브의 힘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 사람이 올린 걸 한국 사람이 보는 거니까요. 유튜브는 그냥 판 깔아 놓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금 아까 거는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고요. 넷플릭스 얘기를 하면 넷플릭스 아까 어마어마하고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모멘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플릭스 힘도 결국은 로컬라이제이션이다.
아까 이종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한국의 탑 10 컨텐츠를 제가 뭐 톱 10에 한국 컨텐츠만 많이 나왔을 때 이 스크린샷을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찍어도 탑 10에 항상 한국 컨텐츠가 절반 이상 포진돼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의 힘도 한국 컨텐츠가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이제 설명 아까 이종건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넷플릭스를 통한 컨텐츠 수출 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냐 아니 하청업체 모델은 아니냐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종건 박사님은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스토리가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킹덤을 제공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죠. 그 반응들은 그 어마어마한 반응들로 인한 과실은 넷플릭스가 가입자 증가나 또는 가입자 리텐션으로 결국은 다 따먹었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 세계적인 팬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 A 스토리가 뭐 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모델은 아닌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납품을 한 겁니다. 넷플릭스에 적정 이윤을 그 대신 넷플릭스는 보장을 해주죠. 컨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 뭐 어떤 대박도 있고 이래야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죠. 더군다나 뭐 해외 독점이고 IP는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저는 일단 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이건 하청의 모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른 플랫폼들이 점점 하나씩 없어져 가면 결국은 진짜 넷플릭스만 남는 되게 극단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얘기겠지만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정도만 한국의 미디어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좀 과대망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의 그래프인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SVOD가 약진을 했고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덜해져서 가운데 위에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이제 점점 만나는 것 같지만 저것은 아예 이렇게 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OTT를 경험을 한 사람이 많으니까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시청 습관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주로는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이제 A밭보다는 S밭 중심으로 약진을 많이 했다. 집에 있으니까요. 집에 있으니까 좀 더 프리미엄 컨텐츠 중심으로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웨이브가 조사한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용 장소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니까요. 집 16.3%에서 60.6%가 집에서 이용한다라고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용 시간도 뭐 다 모든 넷플릭스, 웨이브, TV, 왓챠 뭐 다 늘었죠. 웨이브도 상당히 이용 시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이용 장르인데요. 원래는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화는 상대적으로 좀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16부작의 어떤 빈지 워칭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재택근무하라고 했더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은 더 심하긴 하지만 OTT를 2개 이상 이용하는 유저들이 한 50%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4개까지도 이용을 하고요. 미국의 그래프를 제가 저걸 봤을 때는 점점 이제 4개를 이용한다 OTT를 이 비율이 점점 그
더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유료 방송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OTT 뭐 한두 개, 두세 개 본다고 해도 그 유료 방송 코드 커팅을 하면 충분히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IPTV나 케이블 TV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코드 커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코드 쉐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저희가 제주 프랑스 영화제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많이 했고 영화제 입장에서도 영화제 명맥이 이제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화제를 할 수는 없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OTT와 영화가 이렇게 만나는 영화제가 또 만나고 하는 오프라인 영화를 온라인에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시도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오프라인 영화제에 대한 대안 또는 뭐 전주국제영화제 이진동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앞으로 오프라인 영화제와 온라인 영화제는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한 거죠. 예.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영화제뿐만 아니라 지금 연주회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관객들을 앞에 두고 하는 모든 공연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화해서 OTT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상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해밀턴 이런 뮤지컬이죠. 그런 것들을 또 했던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웨이브 같은 경우도 향후에 계속 이 부분은 좀 진행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얘기를 좀 이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국내 OTT에서 1등 먹고 글로벌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컨텐츠 산업과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략이 상품 강화, 또 콘텐츠, 또 글로벌 진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웨이브가 웨이브 5.0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UI UX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저희는 개선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 행태 중심의 메뉴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웨이브 이용자들이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이제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넷플릭스만큼 엔지니어가 많거나 서비스 기획자가 많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모든 단말기에서 다 가능한 서비스이고 또 웨이브만의 어떤 특징이 저희는 이제 온에어 서비스, 그러니까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추출되는 퀵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시에 드라마가 시작하면 10시 5분부터면은 뭐 해당 VOD를 볼 수 있는 조금 나름 획기적인 서비스이고 웨이브의 유저들은 저 서비스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필수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월정액에 이제 영화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넷플릭스하고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도 월정액 영화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0개를 작년 12월과 8월 두 가지로 비교를 했는데 이 중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뭐 TV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지만 어쨌든 웨이브는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뭐
숫자가 너무 많죠. 지금 뭐 라이브도 하고 월정의 VOD 방송 중심이죠. 하고 있고요. 영화, 그다음에 PPV 최신 영화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면 저 중에는 뭐 아침마당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침마당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 중에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저희가 고객에게 추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외 시리즈가 최근에 이제 웨이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뭐 최근에 이제 007 시리즈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해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독점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MBC 유니버설과의 어떤 제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뭐 노멀 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노멀 피플 때문에 웨이브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가입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웨이브는 계속 2023년까지 3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올해 저희가 진행했던 작품들이고요. 오리지널 해외 시리즈 같은 경우도 계속 제공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할 때 1, 2, 3단계 중에 1단계는 진행을 했고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에 갔을 때 웨이브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현재 이제 교빈 대상으로 2단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현지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 번역 자막 노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에서 자막을 입히고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컨텐츠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 자막 시스템을 지금 과기정통부나 또 문체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다들 관심이 있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된다면 웨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미디어들이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저희 한국 기업들은 저 밑에 쪽이고요. 후반전이 돼도 바뀌지는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망이라든지 또 세금, 규제 이런 부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 부처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강연 중 많은 의견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선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올해 국내 OTT 업계 최대 화두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바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OTT의 통합으로 해외 유명 OTT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웨이브만의 전략과 또 본격적인 글로벌 OTT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위해서 웨이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통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OTT 간의 어떤 적절한 협력과 경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뭐 누군가가 뭐 우리한테 이렇게 통합 제안을 갖다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좀 그래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신라백제가 싸우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강해지는 어떤 형태라든지 뭐 통합까지가 이제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 국내 사업자들이 서로 다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뭐 들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웨이브 사람으로서 그냥 이건 이제 웨이브 사람으로서 아니라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어떤 단점 뭐 아까 넷플릭스가 이종화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넷플릭스는 뭐 연간 20조 원을 갖다가 콘텐츠에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20조 원을 다 쓰는 건 아니죠.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는 뭐 몇천억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투자를 할 때 글로벌 독점을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판권을 갖다가 다 보유해야 되는 반면 현재 웨이브도 물론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는 그런 비슷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막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MBC 유니버설 같은 경우도 한국 판권을 갖다 저희가 사오는 거거든요. 그 넷플릭스보다는 어떤 같은 컨텐츠라도 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막아내는 일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웨이브의 목표는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막아내는 을지문덕 장군 같은 역할만 하고 싶지는 않죠. 저희도 광개토대왕처럼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희 내부적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왓챠 같은 경우도 일본으로 진출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진출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한국 플랫폼들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야죠? 또 콘텐츠 독점 트렌드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소비자는 다수의 OTT를 가입할 것인가?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해주셨어요. 네, 네, 뭐 비슷한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하고 소비자가 여러 개의 OTT를 다 가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아까 어떤 뭐 통합이라든지 뭐 콘텐츠의 교차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도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콘텐츠를 갖다가 뭐 합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끼리는 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뭐였죠? 앞부분에? 그러니까 콘텐츠 독점 트렌드 심화는 계속될 것인지, 또 소비자는 다수의 OTT를 가입할 것인지, 그 그리고 얘기를 말씀드린 또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한국 플랫폼들,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아까 이제 네네네. 답변해 주신 거 외에 네네. 어떻게 우리가 남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발표 내용 중에 있었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실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레거시 미디어들의 어떤 숨통을 좀 트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이미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한데 아직도 어떤 기존의 어떤 방송 규제 틀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그거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들도 한때는 되게 강하고 했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들 목에 걸려 있는 목줄을 풀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호랑이들 사냥하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새로운 어떤 넷플릭스 대항마라든지 유튜브의 대항마를 키우고 하는 그런 지능 정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콘텐츠 웨이브의 이희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